오늘도 혼자 저녁 드시고, 혼자 텔레비전 보시고, 혼자 잠드셨습니까? 나이 들면 혼자가 편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누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런데 가끔은 문득문득 누군가 그리워지는 순간,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걸고 싶은 밤, 그런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나서 더 외롭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 좋고 함께 있을 때 즐겁고 더 이상은 외롭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나의 삶을 조용히 잠식하고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왜 만나고 나면 힘들까?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지내는 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젯밤에도 누군가의 얼굴이 잠이 들 때까지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통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 그런 사람 곁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착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던 누군가에 대한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쁜 사람은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명백하게 상처를 주니까요. 그런 사람은 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 걱정해준다며 손을 내미는 사람, 착한 얼굴로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 그들은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절대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착한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70대 초반에 박명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전부 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은 평생 욕 한 번 안 했습니다.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명숙 씨는 결혼 생활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절친이라 생각했던 친구는 늘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통화를 끊으면 명숙 씨는 항상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효자 효녀였습니다. 그런데 명숙 씨는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명숙 씨는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숙 씨의 4가지 기관을 무너뜨렸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기관, 선택을 하는 기관, 안전을 지키는 기관, 도덕을 판단하는 기관. 이 4가지가 무너지면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숨만 쉬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4가지 기관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이 고장난 사람. 감정 배고픔이라는 병. 우리는 모두 배고픔을 압니다.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고, 자지 못하면 졸리고, 쉬지 못하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 다른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배고픈 사람.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진짜 힘들어. 너밖에 없어. 처음엔 감동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유일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잠깐 웃었다가 금방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당신이 행복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은 공허합니다. 당신이 기쁨을 나누려 할 때 그 사람은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냅니다. 70살 은숙 씨에게는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숙 씨는 언젠가부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좋은 일을 말할 때마다 친구의 표정이 묘하게 굳는다는 것을요.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했을 때 친구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을 때 친구는 좋았겠다고 했지만
바로 주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은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요. 이 사람은 내가 행복하면 불편해한다는 것을요. 이 사람은 내 감정을 나눠 가지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을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는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흘러야 합니다. 받았으면 주고, 느꼈으면 표현하고, 아팠으면 치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기관이 고장난 사람은 감정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감정이 고여 있고 그 고인 감정이 썩어가는데 그것을 처리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먹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위로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은근히 서운해합니다. 당신이 자신보다 행복하면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떠나려 하면 외로움을 무기로 붙잡습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입니다. 그리고 의존은 관계가 아니라 흡혈입니다. 시니어 여성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기관이 고장난 남자입니다. 그들은 연애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 보육원을 찾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어머니 같은 존재를 찾습니다. 그리고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여성들이 가장 쉽게 당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해. 나만 있으면 이 사람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 사람의 감정 배고픔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아무리 주어도 그 사람은 계속 배고프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말라갈 것입니다. 소화하지 못한 감정은 타인의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관, 감정기관이 고장난 사람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 선택기관이 고장난 사람, 배려라는 이름의 지배. 세상에서 가장 교묘한 지배는 칼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가장 교묘한 지배는 친절과 배려의 얼굴을 합니다. 선택기관이 고장난 사람들은 당신을 통제하지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가 걱정돼서 그래. 그건 너한테 안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처음엔 고마운 조언처럼 들립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은 걱정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하면 그 사람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하려 하면 그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67세 미정 씨는 평생 여행을 꿈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하고 싶다고.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지 좋아. 그런데 혼자 가는 거야?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병원도 낯선 곳인데 혹시 아프면? 애들은 뭐래? 애들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야? 미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고 싶던 일이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결국 미정 씨는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가 지었던 표정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안도하는 미소였습니다. 미정 씨가 여행을 포기하자 친구는 안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미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내가 안전하길 바란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 않기를 바란 거였다는 것을요.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교묘한 지배는 너를 위한 선행의 얼굴을 한다. 선택기관이 고장난 사람들은 당신이 자유로운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날개를 자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위한다고 말하니까요. 그들은 착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니어 여성들이 만나는 어떤 남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배려심 깊어 보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챙겨줍니다.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뭘 하는지 확인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해합니다. 처음엔 관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감시가 됩니다. 그는 당신의 자유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안정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유로운 것보다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걱정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작아져야 그가 안정됩니다. 당신이 멈춰야 그가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입니다. 선택기관이 고장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자신의 불안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당신을 묶어둡니다. 세 번째, 안전기관이 고장난 사람. 불안은 공기처럼 전염된다. 안전기관이 고장난 사람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혹시, 만약, 너 괜찮겠어?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공기처럼 당신 안으로 스며듭니다. 69세 은영 씨는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산에 가면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등산 모임에 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등산을 갈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비 오면 어떡하지? 혹시 길이 미끄러우면? 혹시 무릎 다치면? 만약에 조난당하면? 혹시 심장에 물이 가면? 은영 씨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산에 가면 산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길이 갑자기 위험해 보였습니다. 늘 다니던 코스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영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이라는 것을요. 불안은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기류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숨 쉬듯이 들어옵니다. 안전기관이 고장난 사람들은 세상을 위험으로 가득 찬 곳으로 봅니다.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위험의 확률로 계산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도를 재앙의 시작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악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이 안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걱정은 당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가둡니다. 그들의 불안은 당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축소시킵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다. 안전기관이 고장난 사람들은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착각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점점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 심지어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조차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인생은 예방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안 다치려고만 애쓰는 인생,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만 하는 인생,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들이 이런 남자를 만나면 연애가 간병이 됩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안전한 곳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당신의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당신의 세계는 점점 작아집니다. 당신의 기쁨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해? 이제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아?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평화가 아니라 그의 불안을 덜어줄 고요함입니다. 네 번째, 도덕기관이 고장난 사람. 은혜는 선물이 아니라 계약서였다. 이 세상에는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기관이 고장난 사람들은 후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베풀지만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와주지만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선행을 하지만 그것을 채권으로 전환합니다.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그 은혜 잊은 건 아니지?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그 사람이 도와줬으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신경 썼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은혜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빛처럼 느껴집니다. 62세의 지선 씨에게는 10년 전에 큰 도움을 준 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그 사람이 병원을 소개해 줬고 여러 번 찾아와 위로해 줬습니다. 지선 씨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도와준 거 기억하지? 내가 그때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년째 같은 말을 듣고 있으니 이제는 그 말이 감사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지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기부 계약서였다는 것을요.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 도움은 선행이 아니라 거래다. 진짜 도움은 상대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진짜 은혜는 상대를 가볍게 만듭니다. 진짜 선행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덕기관이 고장난 사람들은 도움을 무기로 씁니다. 은혜를 족쇄로 만듭니다. 선행을 채권으로 전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될 때 묘하게 차갑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왠지 모르게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자유로울 때 은혜를 꺼내들어 당신을 묶어둡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빚진 존재로 남아있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면 그들의 도덕적 우월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성들이 이런 남자를 만나면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평생 채무가 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잘해줍니다. 처음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의 모든 친절이 당신을 묶는 밧줄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리고 당신은 감사가 아니라 죄책감으로 그와 함께 있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도덕적 빚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편한 질문을요. 당신이 만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었다는 말. 이제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전, 내 부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내 얼굴. 우리는 지금까지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이 고장난 사람, 선택이 고장난 사람, 안전이 고장난 사람, 도덕이 고장난 사람. 그런데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들은 네 명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 사람 안에 있는 네 개의 고장난 기관입니다. 당신 인생에 나타났던 그 여러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매달렸고, 어떤 때는 당신의 선택을 막았고, 어떤 때는 불안을 퍼뜨렸고, 어떤 때는 은혜를 들먹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당신을 갉아먹는 방식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허용해온 패턴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착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베풀라고 배웠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줘야 하고, 누군가 외롭다고 하면 함께해야 하고, 누군가 걱정한다고 하면 들어줘야 하고, 누군가 은혜를 베풀면 평생 기억해야 한다고. 그래서 당신은 그 네 가지 기관이 고장난 사람들을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당신이 약해서 갉아먹힌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착한 방식으로만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배려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날개가 잘리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불안 때문에 당신의 삶이 좁아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당신이 자유롭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네 명의 다른 사람이든 한 명의 같은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 패턴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지만 사람을 거르는 것은 용기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착함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문입니다. 들어올 사람과
나가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문,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문,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문. 75세 혜자 씨는 삶의 후반부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만났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사실 같은 유형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모두 혜자 씨가 착하다는 것을 알고 그 착함을 이용했습니다. 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외로움보다 혼자 있는 평화가 훨씬 나았으니까요. 어느 날 혜자 씨는 오래된 친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기운이 빠졌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혜자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사람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 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지만 혼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요. 혜자 씨는 요즘 가끔 옛날 친구가 생각나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혜자 씨는 70 중반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같은 독서 모임에서 만난 7살 연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혜자 씨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함께 있을 때 편안했고 헤어질 때 자유로웠습니다. 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재혼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그저 이렇게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가끔 만나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 나이의 사랑이라고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라는 것을요. 자식도 결국 남이고 형제도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도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욱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살리는 사람인지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귀해집니다. 에너지는 더 소중해집니다. 평화는 더 절실해집니다. 이제 당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착한 얼굴을 한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베풀어야 할 사람은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돌봐야 할 사람은 당신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이제 당신이 이겨야 할 것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평생의 습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오래된 강박입니다. 누군가를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기관이 고장난 사람은 평생 배고플 것입니다. 선택기관이 고장난 사람은 평생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안전기관이 고장난 사람은 평생 불안을 퍼뜨릴 것입니다. 도덕기관이 고장난 사람은 평생 은혜를 들먹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용하는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는 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는 경계는 세울 수 있습니다. 착함은 남을 살리는 기술이지만 경계는 나를 살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남을 위한 착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착함입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입니다. 그런데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쓸쓸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함께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을 걸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그것은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착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것인가, 계속 문을 열어둘 것인가, 아니면 문을 지킬 것인가, 계속 갉아먹힐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지킬 것인가.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착한 얼굴 뒤에 숨은 진실을 볼 용기, 나쁜 사람이라 불릴 각오를 할 용기, 혼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불안 흡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덕적 채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온전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이 허용하는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착함은 남을 살리는 기술이지만 경계는 나를 살리는 기술입니다. 인생은 혼자지만 혼자인 내가 지켜야 할 경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경계가 당신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 경계가 당신의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그 경계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문을 지키십시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